네. 2024년 8월 27일입니다. 인사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피엔스 님이 새로 회원이 되셨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네. 자, 일본 총리 선거. 물론 이제 일본 이제 자민당 총재 선거라고 하죠. 자민당 총재가 되면 그게 바로 집권당인 자민당의 대표가 총재가 바로 수상이 되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자민당 총재 선거. 지금 기시다 총리가 인기가 워낙 없어지니까 자민당 총재를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그 수상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기시다 총리는 지금 9월 초순에 9월 6일, 7일, 5일, 6일 요때쯤 우리나라에 한번 올 것 같긴 한데 그 9월 20일쯤 지금 총재 선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다음 자민당 총재 선거는 지금 뭐 이시바 시게루라는 자민당 간사장, 보통 이제 간사장들이 총재 바로 직전에 맞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67세인데 여기가 이제 가장 그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기시다 총리가 사표를 그만두겠다고 한 이유가 정치 자금 문제입니다. 기시다 이 파가 속해 있는 그룹의 정치 자금 문제가 좀 불투명하다. 뭐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본인이 내려놓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시다 파벌에 속해 있는 사람들 또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정치 자금 문제에서 좀 자유롭기가 못합니다. 지금 이 이시바 시게루도 약간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그 외에 지금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사람은 아직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지만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네, 여러분들 뭐 일본 총리들을 이렇게 유력하게 기억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21세기 들어서 일본 총리하면 고이즈미하고 아베입니다. 왜냐면 고이즈미가 한 6년 넘게 총리를 했고 아베가 거의 8년 넘게 총리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뭐 1년 가까이 총리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지만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러나 2000년대 초반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거의 뭐 독주를 했었기 때문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특히 이 헤어스타일이 뭐 일본에서도 락스타 같다라고 할 정도로 약간 이 장발이죠.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의 헤어스타일이 독특한 일본 정치인 중에서 저런 헤어스타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헤어스타일을 꾸준히 유지를 했고 또 뭐 굉장히 그 파격적인 발언들, 자민당을 폭파시키겠다 뭐 이런 발언들을 하고 북한하고 수교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었고 했던 그런 총리죠. 고이즈미 준이치로. 그런데 그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아들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43살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뭐 환경부 장관, 환경상까지 역임했을 정도로 지금 뭐 벌써 이제 45, 6, 7, 8, 9 5선입니다. 5선. 네, 5선을 할 정도로 정치 경력은 이미 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본은 아시다시피 이 내각이 그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고 국회가 내각을 비토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의회의 임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4년이라고 돼 있지만 언제든지 해산하면 뭐 다시 재선거를 하는 거기 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년 10개월 채 2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의원들의 평균 임기는 보통 1년 뭐 8개월에서 10개월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짧고 일본 국회의원들은 언제나 상시적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라고 할 정도로 지역구에 몰입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늘 언제 선거를 치를지 모르기 때문에 늘 선거 모드로 정치를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선거하고 나면 4년 후기 때문에 보통 이제 딱 당선되고 나면 뭐 좀 몇 선 하신 분들 중에는 한 6개월 동안 쉰다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고 지역도 안 가고 그러면서 몇 년 내버려 둬도 나중에 선거하기 전에 한 1년 전부터 돌아다니면서 하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또 주민들도 많이 바뀌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해봤자 그
한 3년 전에 인사했던 그 주민이 3년 후에 여기 살아서 투표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역시 선거하기 1년 전부터 돌아다니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본은 언제 선거를 치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높은 지지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예전에 도도부현 47개 도도부현 체제가 완성된 게 이제 패번치현이라 그래가지고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패번치현 조낭양이 뭐 이런 몇 가지 그 이슈를 가지고 모토를 가지고 메이지 유신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번들이라는 게 없어지고 현으로 바뀌었는데 이 번 체제 하에서 예전에 이제 영주들 소위 말하는 이 쇼군 도쿠가와 막부 체제에서 도쿠가와 쇼군이 있으면 그 밑으로 이제 영주들이 쫙 있는데 이게 한때 200 몇십 개까지 260개까지 됐다 그러던가요? 그 영주들이 그런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영주 체제 하에서 그 영주 밑으로 쫙 뭐 이렇게 조직들이 있죠. 그런 봉건 체제의 전통이 봉건 체제의 어떤 잔재라고 해야 될까 전통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이 국회의원직을 세습하는 것을 거의 당연시한다. 만일에 어떤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 국회의원이 한 5선 10선 쭉 하다가 자기 자식 중에 아들 중에서 물려줄 사람이 없으면 심지어는 딸이나 사위한테까지도 물려준다. 그리고 그 물려주는 건 뭐냐면 그 지역 내의 기반 지역구에서 10선을 하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조직 보통 뭐 5천 명에서 10,000명 정도 되는 조직들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 조직을 확실하게 딱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어서 그 조직은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지자체 조직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자체 조직들이 또 전부 그 국회의원들이 임명할 그 사실상 공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쫙 조직화해가지고 그 조직 자체를 자기 자녀들한테 물려준다. 그럼 또 당연히 이 조직들은 그냥 당연히 그걸 또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어떤 특정 지역을 장악한 사람들은 그게 그냥 쭉 물려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고이즈미 주니치로도 고이즈미 신지로가 사실상 지역구를 물려받아가지고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베도 할아버지 뭐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다 유명한 정치인이었던 것처럼 이 고이즈미도 가문이 굉장히 유명한 정치 가문입니다. 그런데 조이즈미 주니치로 총리뿐만 아니라 그 위에도 또 그러니까 되게 총리 집안에서 총리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제 일본의 초대 총리는 이토 히로부미인데 초대 총리 이후로 거의 한 100여 명 될걸요? 90 몇 명? 일본의 역대 총리가 숫자가 몇 명인가요? 한번 찾아볼래요? 100명이 넘었군요. 기시다 101대지만 숫자로는 64명. 기시다 총리가 101대 총리. 그런데 역대 총리 한 번 한 사람이 여러 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64명이다. 역대 총리 중에 64명의 총리가 있었다. 하는 거죠. 라일라 케이님 감사합니다. 자, 뭐 하여간 일본 총리 선거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아들이 또 총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게 지금 가장 관심사가 될 정도로 그런데 여기도 재밌는 건 일본 언론에서 재밌는 건 일본 언론 중에 가장 언론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대충 알려진 신문들이 하도 일본 언론들 이름을 많이 들으니까 아는데 일본 언론 중에서 가장 좌편향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오마이뉴스 정도 되는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 정도 되는 좌편향 신문이 도쿄 신문입니다. 도쿄 신문.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아사히 신문이 이를테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한겨레나 경향 정도 되고요. 이쪽 오른쪽에는 이제 요미우리가 제일 큰 신문인데 요미우리는 뭐 아직도 거의 1,000만 부 가량 발행을 한다고 알려질 정도로 일본 뭐 그 지하철 타고 일본 지하철 타서 보시면 알지만 아직도 신문 들고 책 보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물론 이제 스마트폰으로 많이 넘어갔지만 아직도 신문 들고 보고 있고 책 보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발행 부수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제일 오른쪽에 이제 요미우리가 있고 요미우리보다 더 오른쪽 우리식으로 따지면
문화일보나 한국경제에 해당하는 신문이 산업경제신문, 산케이라고 불리는 산경신문입니다. 근데 이 산경신문은 이를테면 게이단렌, 일본의 경단련이라고 하는 게이단렌이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전경련인데 전경련과 비슷하게 게이단렌이 기관지라고 할 정도로 산경신문은 굉장히 기업 쪽 입장을, 기업과 우파적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신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조선일보 옆에 문화일보나 한국경제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오히려 매경은 조선일보보다 더 약간 중립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한국에서 매경이 그렇듯이 일본에서도 니혼게이자이라고 일본 경제 신문이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니혼게이자이가 니케이 산케이, 그런데 니케이가 산케이보다 뭐 비슷비슷하죠, 둘 다. 우리나라의 매경과 한경이 비슷비슷하듯이 비슷비슷한데 매경이 조금 더 큰 것처럼 니케이가 산케이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근데 니케이는 오히려 요미우리보다 약간 왼쪽에 있다고 할 정도로 지금 일본 언론들이 대충 그런 식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근데 보면 우리나라 언론사들하고 아주 비슷한 성향을 갖는 신문사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순서가 쫙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본 민방들도 보면 우리하고 그렇게 성향이 비슷하다라고 할 정도인데,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언론들이 일본 언론 중에서 어떤 특정 언론의 스탠스, 그런 위치를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이를테면 TV조선이 처음 만들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미국의 폭스 TV를 굉장히, 폭스 TV가 갖는 위치를 TV조선이 가져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폭스 TV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와가지고 아주 우파 성향을 드러내면서 CNN보다 지금은 폭스 TV의 영향력이 더 있다라고 할 정도로 자리를 확실하게 빨리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TV조선도 처음에 만들면서 2011년에 만들면서 폭스 TV처럼 확실한 우파 성향을 드러내면서 우파 시청자들을 잡자, 뭐 이런 방향성을 제시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지금 일본 언론이나 특히나 일본 이 신문사들, 메이저 신문사들의 이 방향성을 보면 우리나라에 너무 비슷한 신문들이 많아가지고 딱딱 떨어지는 신문이 많아서 그게 좀 신기할 정도예요. 네. 지금 뭐 다들 뉴진스 13스님 감사합니다. 네. 이 지금 보면 김문수 장관 어제 청문회에 대해서 좀 말씀들이 많으신데 잠시 후에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장관의 청문회, 물론 그렇게 당당하게 해서 또 뭐 야당이 뭐라고 하던 간에 어차피 청문 보고선 채택을 안 해줄 거기 때문에 대통령 임명하면 됩니다. 장관들이 뭐 청문회에서 주눅들 게 없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 표명에 당당해야 된다. 자신의 과거 발언이 뭐 이제 와가지고 야당이 좀 문제를 삼는다고 해가지고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무조건 사과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지금 사실상의 전쟁 중인데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강한가에 대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이 강한 이유는 뭐 미국이 받쳐준다 이런 건 뭐 전통적인 해석인데, 지금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발전된 기술들이 이스라엘의 이 군사력을 더 강화시켜주고 있다. 특히나 이스라엘의 방공망, 이 전 세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방공망은 사실 미국 방공망과 비슷하지만 그 똑같은 걸 채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독자 개발한 걸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뭐 페이트리엇과 똑같은 형태의 형태로 페이트리엇이나 엘셈이나 이런 것들, 좀 고고도 미사일, 그리고 중고도 저고도, 그리고 아이언돔과 비슷한 형태의 방공망,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비하면 한 20여 년 정도 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독자적으로 만드는 이 아이언돔이나 미국과 함께 만든 다윗의 돌팔매나
에로2, 에로3는 요건 이제 엘셈, 페이트리엇 이런 것과 유사한 형태인데 그걸 모델로 해서 만든 거죠. 하여간 전부 독자 개발 내지는 미국과 함께 개발한 것이다. 근데 워낙 이렇게 다중 방공망을 구성하고 있어가지고 그 웬만한 순항 미사일이나 웬만한 자폭 드론 같은 걸로는 이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방공망으로 구축해서 막으려고 하는 데가 헤즈볼라하고 맞붙어 있는 레바논과 국경 지역의 이스라엘 북부 지역 그리고 가자지구와 근접한 그쪽 텔아비브 쪽 그쪽 그러니까 남쪽 그러니까 방어망을 구축해서 막으려고 하는 곳이 일단 상당히 좁고 그렇게 넓게 퍼져 있지 않은 곳이고 그리고 이 상대방이 쏘는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슨 탄도 미사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비교적 이제 뭐 RPG 형태의 로켓 아니면 순항 미사일 아니면 드론 뭐 이런 이기 때문에 이 아이언돔이나 다윗의 돌팔매 같은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더 빛을 발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란이 쐈던 것도 거의 99% 요격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신기해요. 사실 현대 무기 체계 중에서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미사일이나 로켓 요격하는 요 시스템입니다. 페이트리엇이나 이 엘셈 같은 그리고 아이언돔 같은 시스템들인데 사실 그냥 옛날식으로 말하면 총알로 막는 거잖아요. 총을 쐈는데 그 총을 쏴서 막는 그게 이 요격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사실 총알보다 더 빠릅니다. 이 로켓이나 미사일이 총알보다 훨씬 빨라요. 총알은 기껏해야 음속의 2배까지 못 갑니다. 이 총을 쐈을 때 한 마하 1은 넘을 텐데 빠를 때 나중에 늦어질 때는 뭐 그냥 돌 던져서 날아오는 마지막 부분에 가면 돌 던져서 날아오는 수준으로 총알이 보인다고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처음에 막 쏴서 유효 사거리 내에서는 음속을 좀 돌파하는 속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마하 1에서 2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순항 미사일은 그 정도. 보통 이제 크루즈 미사일 같은 순항 미사일들은 음속을 보통 못 넘는 속도니까 그나마 요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탄도 미사일 같은 거는 막판에는 마하 3, 4,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속도를 가지고 잡으려면 이거보다 속도가 거의 2배, 3배 빨라야 되니까 그걸로는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쐈을 때부터 궤도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가지고 이 날아오는 방향에다가 이 미사일의 타이밍을 맞춰서 딱 그 어떤 특정 지점에다가 동시간에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부딪히게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요격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이 날아오는 거 앞에 딱 갖다 놓는 그 부딪히게 만드는 그런 건데 전 이게 제일 신기합니다. 사실 이 정도를 그렇게 빨리 단 몇 초, 몇 분 만에 계산해서 이 궤도를 맞춰가지고 거기에다가 이걸 조정을 해서 특히나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온다고 치지만 요격하는 거는 이 요격 미사일들 날아가는 거 보면 계속 이게 방향을 조정해서 날아가거든요.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방향을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근데 그게 굉장히 빨라요. 네, 미켈란젤로님, 짝짝짝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언돔 이거를 뭐 좀 우리도 들여오든지. 근데 이제 우리는 아이언돔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이 돔은 기본적으로 아이언돔이라고 붙인 이유는 방어하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돔을 쳐가지고 막겠다 이거거든요. 저 보시면 정말 그 우리 예전에 그 마징가 제트 만화 보면 그 연구소에 보호막이 딱 쳐지잖아요. 돔 형태로 연구소에 보호막이 방어막 하면 방어막이 빵 쳐진 다음에 그 방어막으로 뭐
미사일 같은 게 날아오면 방어막에서 빵빵빵빵 막혀가지고 방어막이 보이진 않는데 투명한 방어막이 있어서 그 방어막이 날아오는 무기들을 다 잡아채서 밖에서 터트리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아이언돔이 거의 그런 거죠. 실제로는 막이 있는 게 아니지만 그 어떤 특정 선 이세로 못 들어오게 날아오면 그 막 안에서 쏴서 맞추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면적이 국토 면적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크고 또 이 방어해야 되는 방향이나 이 폭이 굉장히 넓고 길어서 이걸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동부전선 쪽 강원도 쪽은 굳이 안 막아도 된다고 쳐도 거긴 뭐 별게 없으니까 서부전선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 한반도의 중간부터 시작해서 서부전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충 강화도 이 인천공항 있는 데까지부터 시작해서 그 밑으로 인천공항 밑으로 해가지고 거의 경기도 밑에 끝나는데 뭐 평택이나 이 정도까지 밑으로 쭉 미군 기지는 막아줘야 되니까 평택 밑으로 해가지고 거의 서산 이 정도까지 벽을 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돔이 아니라 아이언 돔이 아니라 아이언 월을 쳐야 된다. 그러니까 좀 이 개념이 다른 거죠. 지금 서울 하나만 딱 막겠다라고 하면 아이언 돔을 서울 크기만큼의 돔을 짜서 딱 막으면 되는데 이건 서울뿐만이 아니라 서울 주변에 그리고 뭐 주요 시설들이 많잖아요. 이제 반도체 시설들 막 왕창 들어오게 되면 이거 다 막아줘야 되니까 아이언 돔 정도가 아니라 아이언 월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개념이 좀 다르다. 그리고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무장 단체들이 쏘는 이 로켓 수준이 아니고 북한이 쏘는 거는 거의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들을 도입해서 러시아나 중국의 미사일들을 그대로 카피해서 만든 그런 미사일들이기 때문에 아이언 돔 수준 가지고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은 거죠. 더 강력한 방어망이 필요하다. 네. 근데 여기에서 또 이스라엘의 그 핵심은 또 모사드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정보력들 이런 것들이 사실 뭐 하마스의 지도자가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어느 호텔에 들어가서 어떻게 몇 호실에서 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하마스나 이란 혁명수비대 아주 핵심의 정보원이 있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그 하마스 지도자가 묵는 방을 알아가지고 그 하마스 지도자는 항상 이란 테헤란에 오면 그 호텔에 묵는다는 거예요. 그 호텔 그 방에. 그러니까 그 호텔 그 방에 이번에도 오면 거기 묵을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묵고 근데 사실 호텔이라고 해봤자 하루 종일 호텔방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확하게 들어와 있는 시간에 터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딱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빵 터트려서 잡은 거죠.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정보력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뭐 이스라엘에게 보복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지금 실행에 못 옮기고 있는 이유가 일단 너무 멀고 섣불리 미사일 같은 거 쐈다가 요격당하면 이란 가오만 완전 상하는 거죠. 지금 이란이 나름 뭐 아랍에서 반미의 맹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과 미국 세력에 맞서는 맹주다라고 하고 있는데 막상 공격을 해보니까 허당이다, 종이호랑이다 이렇게 되면 더 망신이죠. 그래서 쉽지 않다. 역시 평화를 가져오는 건 강력한 유비무한, 뭐 강력한 방어책, 강력한 군사력, 강력한 동맹. 이스라엘이 저렇게 강력한 건 동맹 국가들의 확실한 지원,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이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 주변에 이지스함 같은 걸 파견해 가지고
방어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죠. 방공망 정보를. 네. 그래서 이런 체제를 우리가 이스라엘이 왜 강한지 우리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 때문에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베네수엘라 대법원에서는 마두로의 승리다. 개표 절차에 문제 없다. 이거 마치 우리나라 대법원을 보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 대법원이 말도 안 되는 선거 결과를 놓고도 뭐 오히려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리고 그거 몇 표가 결과에 무슨 영향을 미쳤냐. 뭐 이러고 있었는데 이 베네수엘라 대법원도 믿을 수 없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7.28 대선과 관련해 선관위에서 내놓은 개표 결과와 재반 자료를 검증한 결과 투표기기 집계에 이상이 없다. 해당 집계표는 선관위 당선인 발표를 뒷받침하는 객관성을 담보하며 전국 집계센터의 데이터베이스와 완전히 일치한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데, 네. 근데 미국과 중남미에 있는 10개국들이 또 스페인, 멕시코까지도 개표 결과 말이 안 된다. 독립성과 공정성이 부족했다. 이 투명 공개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칠레, 에콰도르, 과테말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도미니카 공화국, 우루과이. 요 나라들은 중남미에서 그나마 제정신 박힌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칠레, 에콰도르, 과테말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도미니카 공화국, 우루과이. 네. 브라질은 여기 또 뭐 관여를 안 했네요. 브라질은 또 약간 또 뭐랄까요? 남미 쪽에서 좀 약간 독자적이에요. 일단 포르투기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스페니쉬를 쓰는 나라들하고 약간 좀 결이 다른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스페인의 옛 식민지였던 나라들은 전부 스페인과 이를테면 그 잉글리시 커먼웰스라고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영연방 국가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되게 돈에다가 영국 여왕 영국 여왕 이제는 이제 찰스 왕제 그림을 그려 넣어야 되겠지만 왕을 넣은 돈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호주나 뉴질랜드 뭐 캐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중남미 국가들도 스페인과 함께 매년 그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 왕을 사실상의 그러니까 뭐 사실상은 아니고 명목상 약간 그 영연방처럼은 아니지만 이 같은 스페니쉬를 쓰는 국가들 간의 어떤 정신적 지주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요. 스페인이 뭐 프랑코 총통 국공 내전 이후로 스페인 내전 이후로 약 35년간 프랑코 총통이 통치하면서 왕정을 폐지했다가 75년에 이제 프랑코 총통이 죽고 나서 왕정 복고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스페인 왕이 들어섰는데 이 왕에 대해서 중남미 국가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신적 지주 이런 걸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스페인 왕이 나름 그 국가들 사이에서 매년 벌어지는 회의에서 존재감을 늘 과시하고, 그리고 뭐 독재자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비판하고 해가지고 이 남미 국민들이 스페인 왕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남미 국가들은 보면은 돈 좀 벌었다 싶으면은 마드리드에다가 그렇게 돈을 갖다 놓는 경향이 있어요. 부자들이 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부자들은 다 도망갔다는 거잖아요. 한 최근 10년 동안 부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데가 어디냐? 다 마드리드로 도망간다는 거죠. 마드리드가 뭐 애들 교육도 그렇고, 그리고 경제적 안정성도 그렇고, 또 막 같은 스페니쉬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금융 문제도 그렇고 해가지고 스페인 은행들이 그래서 중남미에서 빠져나온 돈들 이런 것들 때문에 스페인 은행이 굉장히 화랑이다. 늘 요즘은 이제 스위스 은행이 예전에 그 비밀을 지켜주는 것 때문에 유명했다가 그 스위스 은행이 더 이상 이제 뭐 비밀을 지켜주는 걸 안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스위스 은행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오히려 스페인 은행이 떴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겠니? 감사합니다. 자, 트럼프가 나토 방위비는 GDP의 3%는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미국 선거는 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큰손 50명이 2조 원을 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해리스가 최근에 이제 후보가 되고 나서 모금한 돈이 7천억 원이다. 어마어마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미국 이 중간 선거 뭐 대선 이때 기부하는 사람들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일단 법인들이 기부를 못하도록 돼 있죠. 법인이 기부를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 개인만 1년에 2천만 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실제로 뭐 그리고 10만 원까지는 이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부를 정치자금 기부를 하도록 하지만 누가 그렇게 개인들이 하겠어요? 결국 미국 저렇게 법인들 큰 돈 기부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뭔가 그리고 개인들이 큰 돈 기부해가지고 뭐 하면 나중에 보면 뭐 유엔 대사라든지 뭐 대사 같은 거 막 시켜주고 미국은 하여간 이 엽관 제도가 사실상 공식화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돈을 막 1,000억, 2,000억씩 선거에 기부를 해줬는데 돈을 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나 몰라라 해요. 더군다나 재선해야 되는데 다음 선거가 또 있는데 어떻게 나 몰라라 하겠어요. 저게 사실상 뇌물이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사실상 뇌물이다. 전통적 재벌들 뭐 다 돈을 내놓으니까 선거 때마다 그 선거가 뭐 2년에 한 번씩이니까 선거 때 낸다는 건 사실 상시적으로 낸다는 얘기죠. 네. 네. 캐나다가 중국 전기차에 100% 관세 폭탄에 동참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캐나다에 수출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는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만들어진 테슬라 자동차밖에 없는데 아직 중국 브랜드 회사들은 캐나다에 진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이 테슬라에다가 100% 추가 관세를 물린다고 하니까 테슬라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런 정도로 영향이 미치고 앞으로 중국 전기차들이 캐나다에 아예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라. 지금 트럼프도 선거 이기면 무조건 추가 100%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여기에 미리 동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전기차가 뭐 세상을 다 장악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서방이나 미국에서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고 있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라는 게 사실상 중국 정부의 어마어마한 보조금으로 유지되는 거지 과연 그 보조금이 딱 끊겼을 때 중국 전기차가 자립할 수 있느냐. 중국 전기차 중에 자립할 능력을 갖춘 데는 현실적으로 BYD 정도밖에 없다. 나머진 다 중국 전기차 지금 뭐 한 100여 군데서 나온다 그러죠. 뭐 자잘한 것도 엄청 많습니다. 큰 데들도 있지만 자잘한 데들이 엄청 많아서 샤오미도 지금 전기차를 내놨으니까 뭐 화웨이도 전기차를 내놓고 샤오미도 전기차를 내놓고 CATL이라는 그 배터리 회사에도 전기차가 나오고 전기차라는 게 사실 기술 장벽이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모터에다가 껍데기 뒤집어 씌우면 되는 건데 예전 그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이 엔진 기술이 이게 100년 된 엔진 기술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엔진을 설계해서 직접 생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이 하다 한 20여 년간 자동차 해보니까 도저히 이 엔진 기술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전기차로 확 돌린 거죠. 그래서 전기차 쪽으로 몰빵을 때려가지고 지금 중국 전기차가 있는 건데 그러나 그런 요즘은 이제 자동차 시장을 아예 중국 빼고 나머지 시장과 중국 시장을 합칠 거냐 말 거냐. 뭐 판매 대수로만 하면 지금 뭐 중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니까 2천만 대 이상 팔리고 막 그러니까 판매 대수로만 따지면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세계 1, 2위 해야 되는데 나머지 회사들이 인정을 안 하죠.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아예 중국 시장은 논외로 하고 나머지 모든 시장에서 팔린 대수 이걸로 폭스바겐,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 이렇게 세 개 회사가 1, 2, 3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자본들이 벤츠를 먹은 거죠. 윤호위안님 감사합니다. 어떻게든지 그런 기술들을 좀 최대한 빼먹어 보려고 벤츠도 먹고 볼보도 먹고 먹었는데 일대주주, 이대주주가 전부 중국 회사들입니다. 중국 베이징 자동차, 중국 지리 자동차. 그래서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벤츠가 뭐 BMW랑 압도적이지만 점점 일본하고 미국 같은 데서는 벤츠를 중국 차로 보는 자, 북한 네, 8번 뉴스 넘어가고요. 9번에 북한이 뭐 CRBM을 충청도까지 날아가는 발사판 250대를 공개했다. 뭐 이런 에, 뉴스가 있었죠. 과연 근데 여기 설치할 만한 미사일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논란도 있고. 그리고 국정원의 보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번에 압록강 수해 때문에 가장 피해가 많은 곳은 평안북도가 아니라 자강도다. 평안북도 위쪽으로 자강도 뭐 양강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팔도처럼 북한이 처음 해방되고 나서 그러니까 처음 이제 분단되고 나서 도로 따지면 도 숫자가 좀 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도를 만들었죠. 그게 이제 자강도, 양강도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자강도, 양강도가 자강도가 평안북도의 오른쪽, 동쪽이 자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강도에 군사시설 같은 것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여기가 지금 평안북도보다 수재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 아예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고 있다. 근데 실제 피해는 훨씬 크다라고 국정원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제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는데 청문회 중간에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다 나가버리는 바람에 끝났어요. 근데 뭐 소신 발언에 대해서 너무 명백한 소신 발언들에서 아주 속이 시원하다. 일단 파행을 맞은 거는 이제 김문수 후보자가 아니 일제 때 우리 국민 국적이 일본이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거에 2018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 70년을 행사 못하겠다.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이라는 이상한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민주당 의원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우리 국적들이 다 일본 아니었냐.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냐. 나라를 뺏겼으니까 당연히 우리 선조들 당시 국적은 일본이었다. 그럼 우리 부모님, 후보자 부모님 일제치하 국적이 다 일본이냐라고 하니까 이거 일본이지 그럼 일본이 아니냐? 일제시대 때 국적이 어떻게 한국일 수가 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919년이 건국이라고 한다면 1919년부터 1945년간은 뭐냐 이거죠. 상식적으로.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영토 주권 국민인데 국민만 있다고 국가냐 이거예요. 당시 한반도에 있던 조선인들, 구조선인들, 그게 그 사람만 가지고 국가라고 할 수가 있냐 이거죠. 영토하고 주권이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 헌법이 한반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거기도 우리가 마치 통치권이 미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는 건 선언적인 규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언적, 훈시적, 법률적으로 법에도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선언적이고 훈시적이고. 그러니까 실효성이 약간 떨어지는 것도 규정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미국 가보면 별하별 법 다 있습니다. 옛날에 만들어놨는데 폐지하지 않아가지고 남아있는 법들 보면 황당무계한 법들 많아요. 그러나 그런 법들 다 지키나? 안 지키죠. 법 집행기관들도 그걸 강요하지도 않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사문화된 규정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낙태죄가 사실상 그랬었죠. 지금은 이제 헌재에서 아예 낙태죄를 헌법 불합치로 결정을 했지만 그런 것처럼 그냥 선언적 내지는 심정적 내지는 희망적인 거나 회고적으로 우리가 48년을 건국으로 하기보다는 임시정부의 창립을 우리의 건국 시점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역사 해석의 한 견해. 이건 모르지만 국적이 40년에 어디였냐.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가가 없었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역사관의 문제니 어쩌냐고 야당원으로 퇴장을 했는데 참 아니 왜 이런 논쟁이 지금 70년이 80년이 다 돼가는데 왜 이런 논쟁으로 세월을 낭비해야 되는지 결국은 이게 다 그겁니다. 반미는 잘 안 먹히죠. 반미는 잘 안 먹히니까 이제 반미는 아예 안 해요. 반미는 안 하지만 반일은 아직도 좀 먹히니까 반일 파리로 먹고 사는 거예요. 반일 종족주의. 우리가 그런 책이 나온 지도 벌써 몇 년 됐지만 반일로 장사가 되니까 끊임없이 반일 장사를 하는 거예요.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렇고 이제 광우병은 안 먹히니까 반미의 한편으로 광우병을 했지만 너무 미국 유학 가는 사람도 많고 미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하니까 미국 가서 밥 잘 먹고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반미는 이제 더 이상 안 하죠. 2002년만 하더라도 미선이 호순이 할 때는 완전히 반미로 날아 넘어가는 것 같았죠. 그러면서 아이폰은 쓰고 테슬라 사고 다 그러는데 무슨 반미입니까? 반일은 아직도 장사가 되니까 하고 있지만 여기에 국민들이 결국 이제 국민들의 수준이 얼마나 올라가서 맞느냐 이건데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일본 여행을 1년에 몇백만 명씩 갔다 오는 분들이 넘치고 이제는 더 이상 뭐 일본 문화에 대해서 무슨 그 일본 문화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한다. 일본 가요를 방송하면 큰일 날 것처럼 이제 이런 얘기들은 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일본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 내지는 두려움 이런 것도 지금 없죠. 당당하게 그냥 이웃 국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GDP도 올해 또는 내년에 1인당 GDP가 일본보다 지금 앞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독도 지우기라는 말도 안 해. 아니 독도 지우기는 자기들은 그 한반도기에 2018년 한반도기에 보면 독도를 빼고 그렸었거든요. 그 전에는 한반도 깃발에는 다 독도를 넣었었는데 그걸 빼고 그려서 독도 왜 뺐냐? 그랬더니 당시 황희가 아니 독도가 우리나라인 거 모르는 사람 있냐? 그러면서 지웠다. 라는 거죠. 사실은 독도 얘기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공식적으로 취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맞지가 않아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미친 짓 하는 건 뭐냐면 타임스퀘어, 뉴욕 타임스퀘어에다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광고 내는 거죠. 그게 제일 대표적으로 미친 개지랄이에요. 아니 제주도가 우리 땅이라고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판에다가 광고하는 일이 있어요? 울릉도는 우리 땅이라고 광고합니까? 아니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할 거면 울릉도도 우리 땅이라고 해야지. 제주도도 우리 땅이고 홍도도 우리 땅이고 거제도도 우리 땅이고 마라도도 우리 땅이라고. 그렇게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외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 분쟁이 있구나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땅이 어느 나라 거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혼자 막 이거 우리 땅이라고 간도는 우리 땅 이렇게 광고를 내요. 북간도 그러니까 길림성 뭐 지린성 이런 데 우리 땅이라고 광고를 내면 그건 우리 땅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아니 일본이 똑같습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시끄럽게 하는데
센카쿠는 중국이 점령하고 있거든요. 센카쿠는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그래서 센카쿠죠. 근데 중국이 센카쿠의 영유권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아요. 우리 독도처럼. 독도에 일본이 문제 삼는 것처럼 센카쿠는 중국이 맨날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북방 5도, 그러니까 사할린 주변에 있는 섬들에 대해서 러시아가 또 점령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일본이 끊임없이 또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위에 뭐 러시아하고 문제는 별개로 치고 센카쿠하고 독도가 정확하게 반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은 센카쿠가 우리 땅이에요,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조용히 있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잘못됐다. 헌재 결정은 결정이지만 역사가 평가할 거다. 자기하고 나이도 같고 같은 시대를, 동시대를 살아왔고 정치를 같이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뇌물 받을 사람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면 나도 뇌물을 받은 거다. 제주 4.3 사건, 그건 남노당이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해서 일으킨 명백한 폭동이다. 세월호 죽음의 구판, 이것도, 아니 10년도 더 지난 세월호를 왜 지금까지 그러고 있냐. 정말 속이 시원한 발언들을 했다. 네. 탄핵 반대 집회 과정에서 뻘건 윤석열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집어넣었다, 이 말 했더니 요거에 대해서는 집회를 하다 보면 감정적이고 격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리고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안 좋게 많이 생각했는데 조국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우리 다 그렇죠. 우리 다 그래요. 아니 조국 수사하고 하면서 윤 대통령이 우파들 마음에 들어서 대통령이 된 거죠. 조국 얘기하니까 그때 바로 민주당이 끊어버렸어요. 네. 그러나 또 뭐 필요한 경우 사과도 하고 다 해야 된다고 본다. 제 발언 중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제 말씀에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면 받아들일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사과를 하진 않고 만일에 기분 나빴던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사과한다. 네.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거나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아픈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 모질게 들리는 부분이 있었다면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아주 청문회가 오랜만에 시원했다. 시원했다. 지금 초이초이님이 위안부 소녀상을 전 세계에 알려서 설치하는 거 정말 쪽팔리다. 아니 그러면 왜 위안부만 합니까? 에? 왜 위안부만 해요? 그 청나라 때 수십만 명이 끌려갔는데 에? 삼전도에서 삼보 구고두를 한 다음에 청나라가 요구해가지고 뭐 20만인가 30만의 젊은 여자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청으로.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 돌아온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호나라 그 오랑캐한테서 돌아왔다, 환향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환양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돌아왔던 환양녀들부터 시작해야지. 청나라에서 그 위안부 비슷하게 소녀상 해가지고 중국에다 설치를 하지. 청나라 환양녀들 기념 동상. 응? 아니면 그러네요. 나무와 샌디. 삼전도 앞에다가 인조가 청나라 누르하치 앞에서, 누르하치였나요? 그때는 누르하치가 아니고 다른 거였나? 그 앞에서 머리 박는. 홍타이지죠. 홍타이지. 네. 차미연님 감사합니다. 네.
자, 뭐 박찬대, 천하람 이런 사람들이 다들 김문수 장관 후보자 뭐 철회니 뭐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그럴 거면 처음부터 지명하지도 않았죠.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노동개혁 적임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개혁을 통해서 또 김문수 장관이 경기도지사 8년 하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경기도정을 운영을 했었어요. 이렇게 이 노동부 장관으로서 노동계와 이렇게 협상과 절충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노동개혁을 이뤄냈는데 이만한 적임자가 없다. 그리고 국회에선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파 국민들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해야 될 땐 말을 하지만 실제로 개혁을 위해서는 사실 뭐 여러분 링컨이라는 영화를 보셔서 알지만 링컨이 무슨 노비들 그러니까 노예 해방하고 그냥 원칙주의자고 그냥 뭐 이렇게 밀어붙이고 뭐 그랬을 걸로 생각하지만 링컨이라는 영화를 보면 링컨이 어떤 법 하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이 다양한 방법을 그야말로 소세지하고 법은 만드는 걸 보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말처럼 정말 온갖 더러운 거를 속으로 하면서 실제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게 정치죠. 근데 김문수 장관은 이제 장관 후보자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고 해서 결과를 낼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민주당이 저렇게 발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김문수 장관이 노동부 장관이 돼서 정말 성과를 내면 제대로 된 성과를 냈을 때 그 성과가 자신들한테 이 정부가 하여간 뭔가 잘 해나가면 잘해갈수록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멀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 발악들을 하는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 기초퇴직 국민연금 전부 다 손보겠다. 이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조정 이런 수준 가지고 안 되고 이 전반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사실 지금 기초연금이라고 해가지고 노령자들에게 주는 30몇만 원이 있는데 그것과 국민연금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이거대로 주면서 이건 이거대로 또 따로 뭐 해가지고 이걸 엎어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어차피 다 국가가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다 묶어가지고 총체적으로 다시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뭐 대체율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 고갈이니 뭐 이거 근데 저는 이 고갈이라는 표현도 이게 뭐 말이 안 된다. 지금 뭐 고갈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고갈되면 돈을 못 받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럽은 다 못 받는 거게요? 유럽은 연금을 쌓아놓지 않습니다. 연금 기금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해 세금에서 연금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담세율이 높습니다. 북유럽 담세율이 뭐 40% 이상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담세율이 20% 조금 넘나 그렇거든요. 21, 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 개인 뭐 모든 걸 다 포함해서 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 이렇게 보시는 게 이제 대충 담세율 개념인데 우리는 그냥 20% 조금 넘는데 북유럽이나 프랑스나 뭐 이런 데는 40% 이상 올라가는 이유가 연금을 이렇게 기금화해서 쌓아놓고 거기서 운영해가지고 뭐 이렇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연금제도 자체가 그냥 세금 받아서 주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만큼이 우리보다 세금이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담세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건데 우리도 사실은 뭐 버는 거에 9% 가량을 연금으로 내고 있으니까 그걸 세금으로 포함시키면 담세율이 훨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걸 국민들한테 연금이 고갈된다. 고갈 시점을 뭐 언제로 해야 된다. 이거 연금학자들이 연금 그쪽에서 사기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꼭 말할 것은 아니다. 연금제도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 저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 그렇게 따지면 연금기금 없는 나라들은 연금이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어떻게 어디서 쥐어짜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그 연금 제도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코로나처럼 어? 코로나 사태 초기처럼 집중적으로 노인 인구가 노령 인구 80대 90대가 집중적으로 사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연금 그때 건강보험 제정만 좋아진 게 아니라 프랑스, 독일, 북유럽의 연금 재정도 굉장히 좋아졌다. 네. 연금 받는 사람들이 대거 사망했기 때문에. 네이크로바님이 적립이 아니라 그에게 주느라는 거라는 거. 고갈 얘기할 게 맞지 않는다는 거. 네. 우리는 고갈되면 돈 못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영국, 프랑스는, 독일은 어떻게 줘요? 기금 자체가 없는데. 자, 15, 16번은 넘어가기로 하죠. 네, 시간상. 김남국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 이제야 이원석이 가고 한동훈이 물러나고 이원석이 가니까 이제서야 검찰이 좀 검찰답게 일을 하고 있다 느껴지는 게 아니 김남국도 왜 이렇게 끌었어요? 결국 이걸로 기소할 거면? 결국 위계에 의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했는데 이 위계 공무집행 방해는 처음부터 너무 명백해 보였었는데 결국 이거 하나로 기소할 거면 빨리 기소를 하지 뭘 그렇게 시간을 끌었나? 에? 나머지 무슨 뭐 정치자금법이라든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이거는 사실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이건 그쪽에서 미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쪽에서 김남국한테 전해줬다라는 거를 까기 전까지는 이거 못 가는 거예요. 수사라는 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할 수 있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할 수 있구나. 요건 가능하구나. 요건 불가능하겠구나를 빨리 파악해가지고 왁구를 딱 짜서 딱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뭐 사람들이 의혹 가지는 건 다 해보겠다.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미공개 정보는 만일에 코인 회사 쪽에서 우리가 김남국이한테 정보 줬습니다. 이런 제보가 나왔으면 이건 말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뭐지 이거 왜 이렇게 했지 이거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작부터 안 되는 부분 빨리빨리 털고 누가 돈을 줬다고 하지 않는 이상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럼 계좌를 털어가지고 딱 봤는데 어디서 돈이 들어오는 적이 없고 지가 만들어서 번 돈 가지고 집어넣었다 이랬으면 그 계좌만 보면 뭐 뻔한 건데 진작에 기소를 했어야지. 이제는 김남국이가 입을 좀 닫겠네요. 자, 법원에서 강재원 부장판사 저희가 강재원 부장판사 이제 인터넷으로 양력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네. 이거 뭐 방문지사 6명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는데 이건 뭐 100% 야당 편인 거죠. 이 뭐 판사가 야당 편인 거 할 수 없어요. 본인이 뭐 호남 출신이거나 뭐 해가지고 골수 본인이 민주당 편이다, 야당이다라고 하면 저렇게 판결하는 거죠. 두 명으로 된 방통위에서 임명한 건 인정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결과가. 그런데 이미 고법에서 YTN에서 했던 거는 괜찮다라고 인용한 판결이 있어요. 고법 판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시하고 난 2명은 인정 못해. 이러면 방법 없어요. 항고해서 고법 가야죠. 고법 가서 고법 부장의 판결을 받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3심제인 이유, 판결이 3심제인 이유는 중간에 한두 판사가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이상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결국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다 정리를 하게 된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에 따르도록 한다. 이거죠. 근데 사실 대법원 판결이 있어도 안 따르는 판사들이 있어요. 그럼 또 어쩔 수 없어요. 그럼 항소해가지고 항소심에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렇게 되면 시간이 지금 하루바삐
MBC를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또 시간이 몇 개월 더 걸리게 된다. 이건데 항고심 시켜봐야죠. 뭐 방법 없습니다. 항고해야 돼요. 바로. 뭐 판사 욕하는 것도 하루 이틀인데 뭐 판사들 중에 아니 우리법 연구에 판사들의 한 10몇 % 있었어요. 판사 욕할 게 아니라 그냥 뭐 항고해서 MBC 제3노조 쪽에서는 삼권 분립을 유린한 정치 판사를 규탄한다 이런 성명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항고를 빨리 해가지고 항고심을 빨리 해서 정상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한동훈 대표는 이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유예하자 네, 대통령실에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금투세 폐지 간담회 그리고 추석 전에 이재명은 이제 퇴원했다는 거죠. 네. 입원도 자기 맘대로, 퇴원도 자기 맘대로. 추석 전에 진행하겠다. 추석이 18일 아닌가요? 확 밀어버렸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거 만나서 해봤자 이재명 입장에선 한동훈 띄워주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느낌이니까 오히려 좀 김을 빼자. 이재명이 한동훈을 만날 때 얻을 수 있는 건 28일 내일부터 당무 복귀를 한다는데 오늘 퇴원하고 네, 얻을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걸 법원에 과시하는 거죠. 법원으로 하여금 나의 이 스테이터스 퀘어 현재의 이런 상황을 흔들 판결을 함부로 내리지 마라 라는 경고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영수회담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도 난 대통령하고 다이다이 뜨는 사람인데 일개 판사가 날 건드려? 이거거든요. 그럼 이제 판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순응해서 그냥 에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나도 언제 뭐 판사 그만둘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판사가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냐? 삼권 분립이고 법 앞에 모든 국민들은 평등하고 판사는 양심과 헌법 법률에 따라서 판결하면 되는 건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특권은 없다. 특권층도 없고 특권적 지위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판사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나 한동훈은 이게 이렇게 해서 그 자리를 이재명의 그런 작전에 말려드는 거고 그러나 한동훈은 본인 입장에서도 자기가 대표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이재명과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대통령 외에는 이 두 사람이다라는 걸 확고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갖는 거니까 누가 더 플러스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윤 대통령 입장에선 지금 10월 달, 11월 달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과 만나진 않죠. 만날 이유가 없고. 10월, 11월 선거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보겠죠. 이재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김부겸이 정치 재개하겠다. 아니 지금 무슨 뭐 정치 재개를 언제는 김부겸이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어? 은퇴했었어? 갑자기 나를 잡고 정치 재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타이밍이라 이거죠. 이재명이 이제 곧 간다. 이재명이 갔을 때 비대위원장 뭐 이런 거라도 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 왜 이제 김부겸이 이러면 좀 있으면 이제 정세균도 나옵니다. 이낙연도 난 은퇴한 거 아니다. 이런 소리 벌써 했죠. 이낙연도. 아 강재원은 우리법 인권법 출신이군요. 역시 확인 안 됐어? 어.
아니 인권법 명단 있어요. 월간조선에서 했던 거기 명단에 강제원 있는지 보면 되지. 그리고 그 명단 나올 때만 하더라도 여기 강제원은 그 당시는 그냥 단독 판사였기 때문에 아마 그 명단에 이름이 안 올라 있을 수도 있죠. 우리 보면 연구에 맞아요? 아니 김경수가 사면을 해줬으면 좀 뜨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뭐 돌아오진 않았죠. 11월 달인가요? 뭐 돌아온다고 하는데 네. 아 김명수 대법관 시절에 요직을 거친 판사다. 아니 그럼 뭐 뻔한 거죠 뭐. 우리 보면 연구에 맞아요. 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빨리 항고할 수밖에 없다. 그 정지했을 때부터 이상했었어요. 뭐 당장 뭐 한다 그러면서 정지를 딱 하는 것부터가 그러니까 헌재에서 의정부 지방으로 의정부 지법 갔다가 중앙지법으로 딱 온 거 자체가 서울행정법원으로. 자 유인태는 한동훈은 이재명보다 한 수 아래. 초짜 티난다. 네. 여야 대표회담은 안 하면 둘 다 바보 되니 안 할 리가 없다. 네. 이 양반도 참 네. 대단하죠. 이런 분들. 제가 방금 이재명과 한동훈이 왜 대표회담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필요성을 말씀드렸다면 이 유인태 여기는 이제 그냥 한마디로 안 하면 둘 다 바보 된다. 네. 안 하면 둘 다 바보 된다. 네. 전체를 생중계한다는 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 네. 이재명도 강성지 지층 하라는 대로 가면 정권 잡기는 영원히 먼 길이다. 계속 저렇게 가면 파탄 날 거다. 잘못된 길로 가면 나중에 낭떠러지가 나타난다. 자, 리호남이라는 사람이 여권만 12개라는데 이 공작원이 현장에 없었다. 아태평화 국제대회 현장에 없었는데 어떻게 70만 불을 주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용철이라든지 김성태라든지 리호남이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다. 리호남은 미국에서도 주시하고 있는 인물인데 이런 공식 자리에 나타날 수가 없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숙소도 그렇고 다른 자리에 있었던 거다. 그러나 분명히 돈을 300만 불 중에 200만 불은 조평통으로 직접 200만 불은 당에다가 직접 주고 100만 달러는 리오남에게 주는 걸로 정리해서 300만 불을 건네줬다. 이런 얘기죠. 근데 민주당은 지금 오지도 않은 리오남이 어떻게 70만 불을 받냐라고 대변인 논평을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민주당이 해. 이재명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뭐 얘기거리 된다 싶으면 민주당 대변인 논평을 내. 그래야 이제 뉴스가 나오니까. 골 때리는 재판입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이재명한테 딸려가다가 결국 이재명이 구속되면 민주당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는 무조건 뛸 거고 민주라는 이름 자체는 뭐 어떻게 하더라도 뭔가 다른 민주를 붙여서 하여간 더민주라는 이름은 유지할 수가 없을 거다. 이재명과 함께. 이름이 호남이에요. 네. 자,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가 오늘부터 5만 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도 아닌 사람들이지만 5만 원짜리 밥 한번 먹어야 되겠네요. 식비 한도 인상된 기념으로. 네. 자, 오늘 인사이트는 좋아요가 동시 시청자 수가 오랜만에 거의 8,000분이 돼가고 있는데 좋아요가 아직 3,000명이 안 넘었네요. 좋아요를 이 또 저의 매력에 푹 빠져서 그동안 1시간 동안 못 누르신 분이 있다면 지금 좋아요를 누를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좋아요를 꼭 눌러서 3,000명을 좀 넘겨주시기를. 내가 아직 안 눌렀네? 딱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원래 제 방송을 보는 분 중에 좋아서 보는 분은 한 3분의 1이고 뭔 소리 하나 3분의 1 싫지만 알아둬야 이게 3분의 1 이런 건가? 네? 아니면 좋아서 보는 분이 반이지만 잊어버리고 못 누르는 분들도 있고 나머지 반은 방금 그런 느낌. 네. 네, 금방 3,000이 넘는 거 보면 좋아요가
좋아서 보시는 분이 반 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